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3주기나 4주기의 (14족) 원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3, 4주기 14족 원소면 결국 뭐냐면 규소하고 저마뇽이 중심이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결국 뭐냐면 원자과 전자 4개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산화물일 때, 규산염 이제 산화물일 때는 삼연체 이온이 돼가지고 SiO4 이온이 돼서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광물이 되는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원자과 전자 4개의 공유 결정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를 우리는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원래는 따지고 보면 순수 반도체가 되면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망상형, 그러니까 삼연체 결정이 되거든. 다이아몬드랑 같은 구조. 근데 그러면 그리기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격자 형태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 이런 격자 형태로 해서 그 교점에 14족 원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일 편해요. 그럼 얘가 뭐다? 14족 원소고. 그럼 요 선이 뭐가 된다? 결국 공유결합 전자쌍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현재 이 상태가 원자과 띠와 전도 띠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공이 만들어지고 전자전이를 통해서 뭐가? 자유전자가 생기는 딱 요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운 반도체의 비정황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에너지 준위 상태. 이 14족의 순수 반도체를 얼마나 순수하게 뽑아내느냐가 이게 반도체 1차 산업인 겁니다. 반도체 공업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를 안 했어요. 언제까지? 반도체 공업 초창기 때까지. 이게 그 우리나라 그 정신대 및 그 강제 노역 관련 재판으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몇 가지 재료에 대해 판매 금수 조치 취한다 그러고 뭐 난리 취했다가 뭐 취소하겠다 하고 했던 그 일이 있었잖아. 지난 대통령 때.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판매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일본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던 금수 판매 금지 조치 품목 3개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그것 때문에 일본은 개고생을 했죠. 지난 몇 년간. 왜냐하면 그 소위 플래시 메모리 재료도 이게 들어가야 돼. 이제 메모리 기본, 그러니까 반도체 기본 재료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나 이런 철강 기본 소재는 결국 철판이잖아. 철광석과 철판일 거 아니야. 철광석에서 철판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합금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그 다음 제품을 뽑아내는 거잖아. 그럼 철강을 만들 수 있는 게 기본이잖아. 제철소로. 맞지?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거를 얼마나 순수하게 뽑아내느냐가 스타트거든. 우리나라는 이걸 안 했어. 초반에는. 100% 일본에 일본 제품을 100% 수입해서 쓰고 이걸 가지고 이 다음 작업부터 우리나라가 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플래시 메모리 전 세계 시장의 75%, 반도체 전체 시장의 약 60에서 70%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다고. 생산량에.
이 가능했던 게 이걸 중국산은 가격이 싼데 불량률이 높고 일본산, 미국산은 불량률은 낮은데 일본산, 미국산, 대만산은 불량률은 낮은데 너무 비싸. 우리나라는 일본산, 미국산, 대만산하고 경쟁해도 불량률은 거의 같은 급인데 가격은 걔네들보다 싸고 중국산보다 비싸지만 불량률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적은 거야. 그래서 가격 가지고 치킨 게임을 하는 승부에서 우리나라가 이겨.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 3개가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 기반의 이 재료는 세 회사 다 일본 100%였거든.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우리가 안 팔겠다 그러면 한국은 큰일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큰일 나버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엔지니어들의 피땀 눈물을 갈아 넣어서 1년에서 2년을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재료 갈아치우기를 반년에 끝내버려요. 좀 이따 이제 잠깐 녹화 끄고 이야기하고. 그럼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그 가공 과정을 우리는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 테스트의 도핑은 아니에요. 이제 뭐냐면 13족 원소나 15족 원소를 치환해 넣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라 그럽니다. 자, 13족 원소를 치환하면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죠? 그치. 원자가가 얘는 3개고 얘는 원자가가 5개잖아. 그러면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자, 13족을 치환해 넣는다고 생각합시다. 원래 이렇게 격자로 결합돼 있잖아요. 요 한 자리를 빼내고 결합을 여기에 13족의 원자를 치환해 넣은 거야. 그럼 공유 결합을 얘는 몇 개까지 할 수 있죠? 13족 원자는? 그렇지. 그래서 3군데 공유 결합은 정상 복구가 되는데 한 개는 전자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전자가 들어올 게 없잖아. 전자가 없다니까 지금 얘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기냐면 그치. 양공이 생겨버립니다. 양공이 플러스 전하를 띠잖아. 그래서 얘를 파지티브 세미 컨덕터. 그래서 P형 반도체라고 해요. 그럼 15족을 때려박으면 어떻게 되죠? 응? 여기에 13족이 아닌 15족을 넣으면 공유결합 4개 다 해주고도 그치. 뭐가 남는다? 자유전자가 생기는 거죠. 얘는 무슨 전화? 그치. 마이너스 전화가 생기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N형 반도체라고 하게 되고, 이 차이가 뭐를 만드냐면 얘는 결국 아까 말한 전도띠에 생기는 자유전자 개수에 비해 원자가띠에 양공이 더 많이 생겨버리는 거야. 왜? 불순물에 의해서 양공이 내가 불순물 넣은 만큼 양공이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양공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 준위가 원자가 띠 위에 추가로 열립니다. 결국 어떤 효과가 난다? 띠 간격 감소. 그래서 비저항 감소 효과가 저항이 줄어드는 거지. 왜? 양공도 전하를 운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아까 생겼던 원자가띠의 양공 개수에 비해 전도띠에 올라가는 자유전자 개수가 증가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자유전자들에 의한 에너지 준위가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도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지. 이 간격이 그 차이가 뭐다? 얘는 15족 두핑, 얘는 13족 두핑이야. 그게 주로 요쪽에 들어가는 게 알루미늄이나 갈륨, 알루미늄이나 비소, 갈륨이다. 여기가 이제 비소나 안티모니 이런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15족은. 내가 원소 기호를 정확히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대일 수도 있어. 어쨌거나 13족이나 15족을 넣어서 이렇게 양공을 만들거나 전자를 만들어 주게 돼가지고 그 반도체 내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전기적 물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봐봐. 내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컨트롤을 하려면 사실 뭐가 필요해? 얘가 완벽해야 돼. 완벽하게 순수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얼마나 순수하게 불순물 없이 99.999%로 14족을 뽑아낼 수 있느냐가 그 뒤에 레이저로 초열해 놓거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밀도를 골고루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정리. 이게 원래 나도 트랜지스터를 잘 몰랐는데 내가 전자과가 아니니까 옛날 융합 때는 이게 고1 융합과학에 있었어요. TR까지. 이게 통합 넘어오고 물원 넘어오면서 사라졌어. 물원에서도. 예, 트랜지스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 땡큐 하다고 나는 외치고 있는데. 자, 일단 다이오드부터 갈게요. 속칭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그러거든. 무슨 소리냐?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회로상으로는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 회로 자체 기호 모양 자체가 의미하는 게 나 정말 이거 회로 기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이쪽으로의 전류의 흐름은 가능하고 그 반대 방향의 전류의 흐름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여기 막힌다는 소리야. 회로 기호 정말 잘 만들었죠. 왜 이렇게 되느냐? 요 구조 자체가 우리 이제 여기 P형 다이오드, 여기 N형 다이오드. 실제로 다이오드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만 띠가 있어요. N형 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요 PN 접합이 딱 반반입니다. 실제로는. 그림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P형에는 뭐가 있다? 우리 양공이 있죠. N형에는 자유전자가 있지. 자, 순방향이라는 것은 P형 쪽에 플러스 극이
M형 쪽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는 걸 순방향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쪽이 우리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전이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P형 쪽에 플러스 전이가, N형 쪽에 마이너스 전이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양공과 저 전자들은 어디로 이동하게 된다? 둘 다 저 판면 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전자가 양공을 채워주게 되죠. 계속적으로 생기는. 이렇게 채워주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채워주고 나도 봐봐. 이쪽에는 계속 지금 플러스 전이가,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이가 생기니까 결국 여기 건전지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이 전자들은 양쪽의 전위의 차이에 의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사이로 이 전자와 양공의 이동을 통해서 이동해 갈 수 있죠. 반대편으로. 여기서는 자유전자 타고 가서 여기서는 양공 이동을 타고 넘어갈 수 있잖아. 즉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걸 우리는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해요. 바이어스라는 회로란 뜻이야.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요거를 반대로 연결하잖아. 건전지를 예를 들어서. 똑같이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건전지를 거꾸로 연결하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에 마이너스가 여기에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양공은, 전자는 서로 반대쪽 극쪽을 향해서 이동하게 되고, 중요한 건 요 중간 부위에 여기에 공극 현상이라 해서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전하 운반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영역이 나타나집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실제로 여기에 전자가 오더라도 여기에 내부에 양극이 생겨 있잖아. 여기에 와 있는 전자들은 여기에 있는 플러스 전이들과 전위 상쇄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과 여기에 플러스 양공이. 그러니까 이 내부에는 전기장이 사라져 버려요. 다이오드 안에. 그럼 얘는 전기가 흐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차단이 돼버려, 회로가.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게 이제 우리 alternative current, 교류 전원 장치입니다. 교류 전원 장치에 저항 하나에 교류 전류계 하나 꽂잖아? 그럼 요 교류 전류계에 흘리는 전류는 이제 흔한 사인표가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이오드 하나 꽂아놓고 교류 전류계를 꽂잖아? 그러면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냐? 순방향은 그려지고 원래 역방향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역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방향에 우리가 누수 전류라 그래서 극미량의 전류가 새기는 해. 근데 거의 사실상 흐르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인 상태 정도로만 흘러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회로를 만들 수 있냐면
요렇게 회로를 짜잖아? 요 전류 흐르는 거 잘 보세요. 요렇게 갈린 경우. 자, 요 1번 경로입니다. 맞지? 그리고 얘는 여기가 지금 저항을 지났으니까 요쪽 전위가 더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로 못 가요. 왜? 전압을 벌써 쓴단 말이야, 저항에서.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들어오는 1번 경로를 타야 돼. 그지? 색깔을 다르게 해서 확 눈에 띄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2번 경로를 따라서 오는 경우는 요 경로를 타고 오겠지? 요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재밌는 게 전류계를 지나는 방향은 어때요? 두 개가 똑같지? 그럼 얘는 전류계를 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가. 응?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이제 네가 물투를 할 거니까 물투에 가면 컨덴서라고 축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축전기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로의 전류의 양이 증가하는 작용 중일 때는 지가 전류를 먹어요. 자기 축전 용량이 채워질 때까지 전류를 지가 좀 잡아먹습니다. 그 대신에 전류량이 감소하는 동안에는 먹은 거를 좀 개내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관성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증가할 때는 눌러주고 떨어질 때는 뱉어내서 안 떨어지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컨덴서 회로를 하나를 넣어주잖아. 용량 좀 큰 거를. 그러면은 얘가 올라갈 때 눌러줘. 약간 요런 느낌 나게. 그리고 내려갈 때 버텨줘.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원래 스타트는 이거였죠. 요게 이제 전형적인 얼터네이티브 커런트 교류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직류가 돼버렸네. 요 장치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인 거죠. 니한테도 하나 있죠. 니 방에. 저 최소 하나. 뭐게? 지금 이 교실 안에는 내가 갖다 놓은 거 장치가 2개나 있다. 심지어 니 바로 앞에. 노트북 어댑터하고 핸드폰 충전기 어댑터 있죠. 저기 지금 뭉치, USB 뭉치. 저게 이 장치예요. 우리 핸드폰에 충전 들어가는 USB 케이블은 직류전기예요. 근데 이거는 교류잖아. 저게 저 장치에서 바뀔 거 아니야. 220V에서 9V로 떨어뜨리고, 그건 이제 전압은 변압기 이용해서 떨구면 되니까. 교류전기잖아요, 이거는. 얼터네이티브 커런트잖아. 교류라는 거는 전류가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진동수가 60Hz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초에 이게 60번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우리가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 실제로 요교 줄 있잖아요, 요줄. 지금 내 선생님 노트북 요 어댑터. 이거 시젠더거든? 이거 시젠더예요. 어느 정도냐면, 핸드폰을 꽂으면 충전이 됩니다. 시젠더예요. 9V 시젠더기 때문에 와트수가 좀 커서 그냥 일반 고속 충전인 건데, 저게 저렇게 충전이 됩니다. 즉, 직류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렇게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 회로가 이제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다는 거.
이제 다이오드를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인 거고, 물론 이 과정에서, 자, 봐봐. 에너지에 대한 시간 그래프를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예, 양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공의 전자가 채워지는 상태는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이 과정에서 이 에너지 차이만큼 뭐가 방출이 되는데, 에너지 방출이 원래 되는데, 일반 다이오드도 에너지 방출이 됩니다.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방출을 시키는 다이오드를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라고 해. 첫 글자만 떼면 LED. 요즘은 이걸 이제 유기 발광체에서 오가니제이션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라 그래요. 그럼 이제 그게 뭐다? OLED. 오가니제이션, 그게 이제 유기물 발광 다이오드가 되는 거야. 거기에 이제 어드밴스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아몰레드가 되는 거야. 거기에 이제 또 더 최신은 이제 미립자, 초미세 미립자 LED 하면 이제 퀀텀 닷 디스플레이 하는, 그러니까 이제 QLED. 다 그거예요. 그 줄임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고, 이 반대도 있습니다. 일종의 광전 효과 비슷한 개념으로 PN 접합 다이오드 면에 밖에서 빛 에너지가 들어올 때 양공과 자유전자가 서로 반대쪽으로 튕길 수 있어요. 이제 LED의 반대작용인 거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러면은 결국 요쪽이 무슨 전극? 여기는 마이너스 전극이 돼서 이 바깥쪽에 어떤 회로를 짜면 여기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전압이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저항을 놔두면 어떤 전기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전기적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이런 다이오드를 우리는 광다이오드라 그럽니다. 어디에 쓸까요? 우리 광센서, 빛을 감지하는 센서들. 대표적으로 우리 리모콘의 센서. 그다음에 너희 집 현관문 위에 있는 센서. 그리고 얘를, 이 반도체 이 소자를 직렬병렬로 잔뜩 잘 모아놓으면 뭐 할 수 있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게 태양광 패널. 요런 용어로도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요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반도체를 사용하는 용도들이고, LED도 이제 요렇게 방출되는 LED 에너지 파장을 잘 모아서, 평광시켜서 그 파장 진동을 따로 놀지 않고 전부 다 일정하게 같이 쏠 수 있게 만들면 이제 레이저가 되는 거야. 레이저도 그 단축어거든요. 그게 평광돼서 진폭, 진동수 위상을 일정하게 통일화시킨 빛인가 하는 단어의 축약어일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단어. 그래서 대문자로 적어, 레이저를 항상. LASER. 그게 이제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심합니다. 네가 물투로 한다니까. TR, 트랜지스터. 보통 우리가 산발이라고 부르는데 전자 쪽에서는 보통은 PNP 다이오드를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특목고라던가 혹은 이제 이제 실업계, 마이스터고나 이런 데의 전자과 애들이라면 NPN 다이오드도 배울 건데, 우리는 일반계고, 물리 개념 수업에서 하는 거니까 절대 NPN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PNP 다이오드의 기호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자가 몇 개다? 단자가 3개예요, 실제로. 그래서 산발이라 그래. 자, 여기가 이미터, 베이스, 컬렉트라고 하는 3가지 단자고요. 응? 이게 보통은 이제 이미터 단자 쪽과 베이스 단자 쪽에 적은 전압 하나, 그 다음에 베이스 컬렉터 사이 쪽에 큰 전압이 걸리는 게 일반적인 회로적 특징이고요. 요렇게 보통 많이 걸리고, 요 이제 실제 반도체 구조는 어떠냐면 P 반도체에 아주 얇게 N 반도체가 들어가고 P 반도체가 들어가. 요렇다고 보면 돼. 구조적으로. 되게 단순하게만 가르칠게요. 어차피 복잡해봐야 기억도 안 날 거고, 이 이상 학교에서 설명도 못 들을 거예요. 얘가 할 수 있는 기능은 2가지가 있습니다. 스위치 기능하고, 그 다음에 앰프 기능이에요. 증폭 기능이 있습니다. 앰플리피케이션이라 그래서 증폭인데, 이게 AMP예요. 자, 스위치 기능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여기, EC 회로 있지. 회로 1번. 1번 순환 회로에서 임계 전류 이상의 정기적 신호가 흐르잖아. 즉, 이미터 컬렉터 쪽으로 일정 이상의 전기 신호가 흐르게 되면, 즉, 여기 VEC의 전압에 의해서 1번에 일정 이상의 전기적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면, VEB다. 여기서 VBC까지 전압을 합쳐서, 부러지냐. 요 전압을 합쳐서 바깥쪽 큰 회로로 전류가 크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벽이 무너진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 여기에 흐르면서 양공과 이 전자들이 합쳐지면서 요 N벽에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그냥 설명을 하는데, 여기 요쪽 큰 전압의 힘으로 요게 크게 흘러버리는 거야, 전기 신호가. 그러니까 요쪽에 적은 양의 신호 흐름만 만들어줄 수 있으면 크게 전기를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기 신호가 흐르지 않으면 이 큰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이게 스위치야.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요 1번 회로에 전류 흐르는 신호 크기 있잖아. 그 신호 진동수 진폭 자체를 이 큰 회로의 진폭으로 진폭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증폭, 우리 신호 증폭 혹은 이제 스피커나 이런 거에 우리 앰프라 그러죠. 우리 그 방송 장비에 보면 앰프라 그러잖아. 그게 이제 요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 거지. 요 2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산발이의 그냥 기본 성질. 다이오드는 정류. 그래서 이제 너희 집에 이 현관문에 불 켜지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광다이오드에서 전류 흐르는 걸 1번 회로에 집어넣는 거야. 이해가 돼요? 거기에 타이머 회로 하나 집어넣고 1번 회로를 광다이오드 전류로 돌려버리면 집에 있는 정규 전압 가지고 형광등 위에 LED에 불 켜버리는 거지. 2번 회로로. 이 큰 회로로.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증폭 회로를 돌리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다이오드에서 기본 개념들. 이제 기술적 개념들까지 설명을 하고 트랜지스터도 이제 아주 가볍게만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맛보기를 했습니다. 정리.